퇴직금이 IRP 계좌에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으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 돈 그냥 꺼내 써도 되는 걸까? 대출부터 갚을까? 예금에 넣어둘까? 아이들 도와줄 돈도 조금 떼어둘까? 그런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받는 순간보다 꺼내 쓰는 순서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판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큰 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앞으로 오래 끊기지 않는 생활비가 중요한가? 미시금과 연금 수령은 좋고 나쁨의 싸움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선택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병원비처럼 날짜가 정해진 지출이 있으면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다면 퇴직금은 두 번째 월급처럼 남겨두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IRP, 퇴직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이라는 말을 결국 내 통장에 남는 생활비로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세 가지를 따로 적어보십시오. 먼저 당장 필요한 목돈입니다. 다음은 세금을 내고 실제로 남는 돈입니다. 마지막은 앞으로 매달 부족할 생활비입니다. 이 세 칸이 나뉘면 마음도 조금 나뉩니다. 목돈 욕심은 욕심대로 보이고 노후 불안은 불안대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상여금처럼 생각합니다. 오래 일했으니 이제 한번 크게 써도 되지 않느냐는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은퇴 뒤에는 월급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돈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 공백을 메우고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달을 버티게 하고 병원비가 커지는 해에 숨을 틔워주는 돈입니다. 통장에 큰 숫자가 찍히면 안심이 됩니다. 문제는 그 안심이 오래 가느냐입니다. 집수리, 자녀 부탁, 대출 상환, 작은 사업 자금, 생활비 보충이 겹치면 목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한번 줄어든 목돈은 다시 월급처럼 차곡차곡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세금 계산 이전의 생활비 계획입니다. 먼저 일시금부터 보겠습니다. 일시금은 퇴직금을 한 번에 찾아 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하고 빠릅니다. 손에 돈이 들어오니 결정권도 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빚을 갚아 이자를 줄일 수 있고 전세금이나 집수리처럼 큰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아주 크지 않아서 연금으로 나눠받아도 생활비 차이가 작다면 일시금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시금의 장점입니다. 다만 세금과 생활비 흐름을 건너뛰면 나중에 빈칸이 생깁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내고 남은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나눠받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를 쓰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퇴직금 규모, 근속기간, 개인별 계산에 따라 체감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 남이 절세가 크다고 했다고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퇴직금에서 실제로 얼마가 세금으로 나가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국세청 계산기나 금융기관 안내로 예상 퇴직소득세를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을 받을 때도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전액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금을 뺀 실제 입금액이 얼마입니까? 같은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어느 정도 달라집니까? 답을 들을 때 상품 이름보다 숫자를 먼저 적으십시오. 받을 돈, 내 세금, 남길 원금, 매달 쓸 돈. 이 네 줄이면 처음 계산표는 충분합니다. 연금 수령은 이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생활원으로 바꾸면 월급처럼 나눠받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꺼내지 않고 IRP 계좌에 남겨두었다가 정해진 기간에 맞춰 나누어 받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돈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세법 설명에서는 10년 이하, 11년 이상, 20년 초과 같은 구간이 나옵니다. 말만 들으면 복잡하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너무 빨리 뺐으면 세금 혜택이 작고 오래 나눠받으면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는 20년 초과 장기 수령에서 퇴직소득세 50% 감면 가능성이 중요한 변화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체 세금이 무조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부담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인별 퇴직소득세, 수령 한도,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성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영상이나 기사에서 세금 절반이라는 말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정확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 경우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총 세금과 실제 생활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래 나눠받는 방식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기간은 너무 길게 잡으면 매달 받는 돈이 작아서 당장 생활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짧게 잡으면 월 수령액은 커지지만 노후 후반부의 빈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은 세금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표로 봐야 합니다. 내 나이, 배우자 생활비,
국민연금 시작 시점, 빚, 비상금, 건강 상태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분은 그 전까지의 공백이 중요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 지출이 큰 분은 부족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한쪽이 아프면 비상금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혼자 사는 분은 돌봄 비용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분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는 생활비도 봐야 합니다. 이 돈은 한 사람의 통장에 들어와도 실제로는 가족의 생활비와 연결됩니다. IRP라는 말도 짚고 가겠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 계좌로 먼저 이전되고 이후에 이시금으로 찾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는 흐름입니다. 계좌 이름이 낯설다고 바로 해지부터 하면 비교할 시간을 잃습니다. IRP에 들어갔다고 영원히 못 쓰는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과 현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계좌 문자를 받았을 때 첫 행동은 해지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눠받으면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중도 인출이나 해지 때 불이익은 무엇인지, 운용 상품을 바꾸는 것과 돈을 찾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 네 가지는 꼭 물어보십시오. 상담 창구에서 상품 수익률부터 말하면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어떤 상품이 좋으냐가 아닙니다. 내 퇴직금을 어떤 속도로 꺼낼 것인가입니다. 수익률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긴장합니다. 나눠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던데 그럼 일시금이 낫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가소득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현재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안 붙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 지적이나 국회 논의처럼 제도 변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 예금이나 투자로 옮기면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생기면 금융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득에는 15.4% 원천징수라는 세금 구조가 있습니다.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개인별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보료 때문에 무조건 일시금 또는 무조건 연금이라고 말하면 둘 다 거칠게 말한 겁니다. 정확한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적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확인한다. 일시금으로 만든 금융소득은 내 건강보험료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본다. 두 결과를 같은 금액 기준으로 비교한다. 말은 길지만 질문은 간단합니다. 제가 일시금으로 받아 예금에 넣으면 이자 소득이 얼마쯤 생기고 그게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제가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현재 기준 건강보험료에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상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내 숫자로 대화하게 됩니다. 기초연금도 비슷합니다. 일시기금으로 받으면 기초연금이 바로 끊긴다는 말이 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재산, 부채, 가구 형태가 함께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 돈이 어떤 재산으로 계산되는지,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최대액도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55만 9,520원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고 내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본인 조건을 넣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태도는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전액을 일시금으로 찾을 때, 일부만 목돈으로 쓰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들 때, 가능한 범위에서 연금 수령을 길게 가져갈 때, 각 경우에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구는 한 사람의 퇴직금 선택이 두 사람의 노후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배우자와 같은 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본인도 아직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일시금이 맞을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 부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계좌에 남겨두어도 대출이자가 더 빠르게 불어나면 생활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 혜택보다 이자 부담을 먼저 줄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짜가 정해진 큰 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세금, 치료비, 필수 집수리처럼 미룰 수 없는 지출이 있으면 목돈의 기능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 규모가 작아 연금으로 나눠받아도 실질 월 생활비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복잡한 구조보다 단순한 관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 다른 안정적인 연금이나 소득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임대소득, 배우자 소득 등으로 기본 생활비가 채워진다면 퇴직금의 역할은 비상금이나 부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전액 인출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시금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을 먼저 정하고 남길 수 있는 금액은 따로 분리해 보라는 뜻입니다. 연금 수령이 더 맞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월 지출이 모자란 분, 목돈이 있으면 가족 부탁이나 소비로 빠르게 줄어들까 걱정되는 분,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변수를 차분히 관리하고 싶은 분, 배우자와 함께 오래 쓸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싶은 분,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월급처럼 바꾸는 발상이 도움이 됩니다. 얼마가 들어오면 내 생활이 버티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식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교통비, 경조사비를 적습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을 적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보이면 퇴직금 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감이 옵니다. 세금 혜택은 그 계산 위에 얻는 겁니다. 생활비가 먼저이고 절세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시수는 순서가 바뀔 때 생깁니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만 보고 너무 오래 나눠받으면 당장 쓸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보고 전액을 찾아버리면 몇 년 뒤 생활비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한 목돈만 따로 정하고 나머지는 연금처럼 남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일부 상환, 치료비, 집수리처럼 목적이 분명한 돈은 따로 뺍니다. 나머지는 월 생활비를 만드는 돈으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금과 연금을 흑백으로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돈에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빚 갚는 금액은 따로 떼어둡니다. 1년 비상금은 손대기 어려운 곳에 남깁니다. 매달 생활비로 쓸 원금은 연금 흐름에 맞춥니다. 병원비 예비비는 가족 부탁과 섞이지 않게 둡니다. 이름표가 없으면 큰 통장 하나에서 모든 돈이 섞입니다. 섞인 돈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예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50대 후반에 퇴직했고 국민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식비, 통신비, 보험료를 더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꽤 됩니다. 입금 문자를 받는 순간에는 몇 년쯤은 괜찮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끊긴 첫 달부터 통장은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이때 퇴직금을 전부 생활비 통장에 넣어두면 매달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연금처럼 들어오게 해두면 마음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오늘 얼마를 쓸지보다 이번 달 생활비 구조를 먼저 보게 됩니다. 보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습관입니다. 큰 돈이 한번 들어오면 큰 돈을 쓰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작은 월 수입처럼 들어오면 월급 생활 때의 감각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절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목돈을 잘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쓰고 가족 부탁도 기준 있게 거절하고 투자 위험도 잘 관리하는 분이라면 일시금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은퇴직 후에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고생한 나에게 보상하고 싶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남들보다 늦게 준비했다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통장 구조가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의지로만 버티려고 하면 오래 어렵습니다. 다른 장면도 보겠습니다. 목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매달 이자가 줄어듭니다. 이건 분명한 이익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모두 갚고 나니 생활비 통장에 남은 돈이 너무 작다면 어떨까요? 이자 부담은 줄었지만 매달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다시 신용대출이나 카드할부에 기대면 문제는 다른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부채 상환은 필요하지만 전액 상환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남겨야 할 생활비와 갚아야 할 원금을 같이 봐야 합니다. 금융기관 상담에서는 대출금리와 퇴직소득세 차이를 함께 비교해달라고 말하십시오. 세금 절감보다 대출이자 절감이 크면 일부 상환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은 작고 생활비 공백이 크면 원금을 너무 많이 갚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 숫자만 보지 않는 겁니다. 세금만 보면 연금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자만 보면 일시금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까지 넣어야 내 답이 보입니다. 소액 퇴직금인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많지 않은 돈을 너무 복잡하게 나누면 관리 비용과 마음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 혜택의 크기보다 단순한 현금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대충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액일수록 목적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석달치 생활비인지 병원비 예비금인지 대출 일부 상환인지 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역할이 분명하면 돈은 버팁니다. 역할이 없으면 작든 크든 빠르게 사라집니다. 규모가 큰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큰 돈은 선택지도 많아 보입니다. 예금, 채권, 펀드,
월지급식 상품, 부동산, 자녀 지원, 사업 자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큰 돈일수록 먼저 나눌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쓸 돈, 짧게 보관할 돈, 오래 받을 돈, 위험을 감수할 돈. 이 네 덩어리를 나누고 나서 상품을 봐야 합니다. 상품부터 보면 돈의 역할이 상품 설명에 끌려갑니다. 이 노후 자금은 판매 설명서에 맞추는 돈이 아닙니다. 내 생활표에 맞춰야 하는 돈입니다. 세금 이야기를 조금 더 생활 장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문자는 큰 금액으로 왔는데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고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눠받는 방식은 세금을 한 번에 끝내는 구조가 아니라 수령 과정에서 다르게 계산됩니다. 조건을 맞추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낮아진 세금이 곧바로 풍족한 생활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아껴도 월 수령액이 너무 작으면 매달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을 크게 잡으면 세금 혜택이나 노후 후반부 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 질문은 항상 생활비 질문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 결과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금액으로 우리 집 기본 지출이 맞습니까? 이 순서로 물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감면이라는 말도 차분히 봐야 합니다. 감면은 좋은 말입니다. 감면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기대가 커집니다. 퇴직소득세의 일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지 다른 연금소득세나 금융소득세까지 포함한 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체 세금이 절반이라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내돈 판단에서는 정확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과장된 말은 잠깐 마음을 움직이지만 실제 통장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연금 소득세율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산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5세부터 69세, 70대, 80세 이상처럼 구간이 나뉘어 안내됩니다. 이런 숫자는 내 나이와 수령 시작 시점에 붙여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받는 게 유리한지 조금 늦춰받는 게 나은지는 개인 사정이 다릅니다. 생활비가 급하면 늦추기 어렵습니다. 다른 소득이 충분하면 천천히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노후 설계는 멋진 공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통장의 속도, 내 몸의 상태, 내 가족의 상황이 같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는 특히 말이 쉽게 커집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누구나 겁이 납니다. 겁나는 단어일수록 현재 제도와 미래 논의를 나눠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적연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망으로 남깁니다. 확정되지 않은 전망을 오늘의 확정 손실처럼 말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현재 괜찮다고 해서 평생 안심이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수령 방식 선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종이가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면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생활 계획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연금 수령액,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조건을 다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정했다고 아무것도 안 바꾸는 것이 안정은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조정할 수 있어야 진짜 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일시금 때문에 바로 탈락한다는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소득 인정의 계산에는 재산과 부채, 소득이 함께 들어갑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부채가 있는지, 주거 형태가 어떤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영상 한 줄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에 내 조건을 넣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의 계산 결과가 애매하면 주민센터나 상담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작아 보여도 노후 생활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다르고 재산이 어떻게 잡히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을 바꾸기 전에 이 영향을 따져보는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올 돈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생활비 통장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IRP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분리합니다. 생활비 계좌에는 한 달에 쓸 돈만 들어오게 합니다. 기상금 계좌는 카드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가족 지원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한도를 정해 별도로 둡니다. 이렇게 나누면 돈을 거절할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미안하지만 이 계좌는 병원비 예비비라서 건드릴 수 없다. 이번에는 도울 수 있는 한도가 여기까지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 모두를 지키는 말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지출은 계획 없는 선의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번 도와주고 또 한 번 도와주다 보면 내 생활비가 사라집니다. 노후 자금은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구조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는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금융기관 상담을 듣고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오해가 생깁니다. 왜 이 돈을 바로 쓰지 못하느냐? 왜 자녀에게 더 도와주지 못하느냐? 왜 매달 조금씩만 받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답은 감정이 아니라 표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집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부족액을 퇴직금이 몇 년 동안 메워야 하는지, 병원비가 커지는 해를 위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이 내용을 같이 보면 결정이 부부의 일이 됩니다. 혼자만 아끼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래 버티자는 약속이 됩니다. 투자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시금으로 받아 직접 투자하면 더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과 계획은 다릅니다. 투자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목돈 투자가 멋져 보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생활비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의 투자와 월급이 끊긴 뒤의 투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손실을 회복할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이 끊긴 뒤에는 손실이 생활비 부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운용에서는 수익률보다 인출 순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얼마를 꺼낼지 정하지 않은 투자는 생활비 계획이 아닙니다. 매달 쓸 돈은 안정적으로 둡니다.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만 위험을 조금 감소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투자 판단이 아니라 불안한 베팅이 됩니다. IRP 안에서도 운용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을 둘 수도 있고 펀드형 상품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돈의 사용 시점입니다. 1년 안에 쓸 돈과 10년 뒤 쓸 돈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됩니다. 곧 쓸 돈은 흔들림이 작아야 합니다. 오래 둘 돈은 수익 기회를 일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좋다고 한 상품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설명서를 읽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도 정보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맡기면 잠을 편히 자기 어렵습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모르는 말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연금 수령 한도, 2연 퇴직 소득, 저율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말이 나오면 멈춰도 됩니다. 그 말이 제 통장에서는 어떤 뜻입니까? 제가 언제 얼마를 받을 때 문제가 됩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순간은 어디입니까?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깁니까? 이렇게 생활 언어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좋은 상담은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상담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한 번 더 묻고 다른 창구에도 확인하십시오. 이 선택에서는 속도가 실력이 아닙니다. 확인 순서가 실력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할 때도 생활 장면을 넣어 보십시오. 10년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11년 이상으로 늘리면 월 생활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20년 초과로 길게 받으면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대신 노후 초반 생활비는 충분한지, 이 질문에는 정답 하나가 없습니다. 오래 살 가능성만 보면 길게 받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당장 병원비와 부채를 보면 짧게 받거나 일부 목돈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을 넣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 기간은 나이만 보고 정하지 마십시오. 내 돈이 필요한 시기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시 전 공백이 있는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기초연금 모의 계산에서 경계선에 있는지, 주택 관련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지, 자녀에게 도와줄 금액을 이미 약속했는지, 이런 일정이 연금 기간표와 같이 놓여야 합니다. 흔한 착각도 짚어보겠습니다. 목돈을 받으면 자유가 커진다고 느낍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유가 커지면 책임도 커집니다. 돈을 지키는 기준이 없으면 자유는 쉽게 지출로 바뀝니다. 나눠받는 방식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낌도 이해됩니다. 답답함이 때로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돈을 한꺼번에 쓰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 감정이 더 맞느냐가 아니라 내 생활에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나는 목돈을 잘 지킬 사람인가? 가족 부탁이 와도 계획을 지킬 수 있는가? 투자가 흔들려도 생활비를 따로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구조가 도와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고 큰 지출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시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첫 해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 해에는 마음이 들떠 있고 여러 연락이 옵니다. 보험을 갈아타자는 제안, 투자 상품 권유, 자녀의 부탁, 오래 미뤘던 소비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이때 전액을 손쉬운 통장에 두면 지출 결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첫 해 예산을 따로 세우십시오. 한 달 생활비 한도, 큰 지출 한도, 가족 지원 한도, 비상금 한도를 정합니다. 정해진 한도 밖의 지출은 하루 이상 미루는 규칙을 두십시오. 큰 돈은 바로 결정할수록 후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미루면 감정이 빠지고 숫자가 보입니다. 이 규칙은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는 말을 들으면 한 번 더 미루십시오.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데 급한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확인할 시간이 없는 상품은 내 돈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한 번 선택하고 완전히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눠받기로 해도 수령액과 운영 방식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시금으로 일부를 받았어도 남은 돈의 역할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면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끊기면 부족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생기면 비상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제도가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노후돈 관리는 정답지를 보관하는 일이 아니라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년에도 맞는지 살피는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돈이 많아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던 때에는 통장 잔고가 아주 크지 않아도 마음이 덜 불안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목돈은 그 믿음을 대신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잔고가 크니 당장은 마음이 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잔고는 줄고 다시 채워지는 속도는 느립니다. 이 차이를 처음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목돈의 크기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줄어드는지 모르면 10년 뒤를 볼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매달 300만 원 필요한 집이라면 1년에 3,60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병원비, 경조사비, 집수리비가 붙으면 실제 지출은 더 커집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보면 빠르게 계산되지만 귀로 들을 때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300만 원이 12번 나가면 3,6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퇴직금이 큰 돈처럼 보여도 월 지출로 나누어 보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겁주려는 계산이 아닙니다. 내 돈이 버틸 시간을 눈으로 보려는 계산입니다. 버틸 시간이 보이면 선택이 차분해집니다. 불안이 커질 때는 대부분 시간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면 작은 지출도 두렵습니다. 지출 속도를 알고 있으면 쓸 돈과 지킬 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가 늦었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이 계산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피하고 싶은 계산일수록 먼저 해야 합니다. 계산을 한다고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산하지 않은 돈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이름도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연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매달 받는 돈처럼 들립니다. 실제로는 계좌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 받을지, 얼마씩 받을지, 어떤 상품에 둘지, 중간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들이 모여서 내 생활비 흐름이 됩니다. 금융기관 앱 화면에서 버튼 하나를 누르는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10년 넘는 생활표를 바꾸는 일입니다. 앱은 빠르게 만들었지만 내 노후는 빠르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버튼은 오늘 누를 수 있어도 결과는 오래갑니다. 상담 창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해지 가능 여부가 아닙니다. 해지했을 때 사라지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한번 일시금으로 찾아서 일반 통장으로 옮긴 뒤에는 연금 수령의 세금 구조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일부만 필요한지, 수령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연금 개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가능한 선택지를 다 본 다음에 줄여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액 해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남는 선택지가 너무 적습니다. 퇴직금은 선택지를 보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필요하지 않은 돈까지 한꺼번에 꺼내면 미래에 내가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미래의 나도 오늘의 나만큼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의 나는 지금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갈 수 있습니다. 70대의 나는 배우자 돌봄이나 간병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의 나는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면 돈을 너무 복잡하게 흩어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관리는 단순해야 하고 흐름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연금처럼 받는 구조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있으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이번 달 들어온 돈 안에서 쓰고 큰 돈은 따로 허락을 받는 것처럼 남겨둡니다. 스스로에게 허락 절차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이 절차가 귀찮아 보여도 노후 돈을 지키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아주 큰 병원비나 대출 만기처럼 한 번에 써야 하는 돈은 월 수령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목돈 칸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섞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비와 큰 지출, 비상금과 투자금을 섞지 않습니다. 자녀지원금과 병원비 예비금을 섞지 않습니다. 세금 낼 돈과 쓸 돈도 섞지 않습니다. 통장 하나에 모두 넣어두면 눈에는 편하지만 판단은 어려워집니다. 계좌를 나누면 처음에는 번거롭습니다. 2달만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느 돈을 건드리면 안 되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내 미래 생활비에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노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탁이 자주 옵니다. 자녀의 전세 문제, 손주의 학비, 형제의 병원비, 지인의 투자 권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일수록 미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도와주고 싶지만 이 돈은 매달 생활비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려면 스스로도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활비 부족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거절이 죄책감으로 바뀝니다. 부족액을 알고 있으면 거절이 설명이 됩니다. 가족에게도 같은 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도 도와주고 싶다. 다만 이 금액을 쓰면 몇 달 뒤 생활비가 비게 된다. 병원비 예비금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 감정 싸움이 줄어듭니다. 가족회의라는 말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탁에서 통장과 메모장을 놓고 10분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배우자가 숫자를 싫어한다면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됩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 한 달에 나가는 돈, 갑자기 아플 때 남겨둘 돈. 이 세 가지만 같이 봐도 대화는 달라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금융 업무를 모두 맡아왔다면 더더욱 공유해야 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아프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이 구조를 몰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돈 관리는 나만 이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중 최소 한 사람은 계좌 위치, 수령 방식, 상담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길한 준비가 아닙니다. 생활을 지키는 기본 정리입니다. 세금 상담을 받을 때는 녹음보다 메모가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상담사가 말한 핵심 숫자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 시금 실제 입금액은 이 금액이고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묻는 순간 잘못 들은 부분이 바로 잡힙니다. 말로만 듣고 집에 오면 숫자가 섞입니다.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금융소득세가 서로 다른데 모두 세금이라는 말로 뭉개집니다. 뭉개진 세금은 나중에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각 세금이 언제 붙는지 따로 적어야 합니다. 찾을 때 붙는 세금, 받을 때 붙는 세금, 이자와 배당이 생길 때 붙는 세금, 종합과세 기준을 넘을 때 고려할 세금. 이렇게 이름을 나누면 겁이 줄어듭니다. 무서운 것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얼마가 나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 상담도 비슷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적연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위시금으로 만든 금융소득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고려되는지 묻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걸려있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지에 따라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IRP나 연금저축은 사적연금입니다. 이 둘을 같은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설명이 틀어집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건강보험료와 세금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일시금 전액 수령을 넣어봅니다. 일부만 목돈으로 쓰는 경우도 넣어봅니다. 연금처럼 나눠받는 경우도 가능한 범위에서 비교합니다. 주택, 예금, 부채, 소득을 바꿔보며 경계선을 확인합니다. 모의계산은 확정 판정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도구입니다. 결과가 안정권인지 경계선인지 상담이 꼭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경계선에 있는 분은 작은 선택 하나가 체감 소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급하게 해지하지 말고 담당 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받기 전에 준비할 자료도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 또는 입금액, IRP 계좌 안내문, 국민연금 예상 수령 시점과 금액,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 내역, 현재 대출 잔액과 금리, 배우자 소득과 연금 정보,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예상 조건. 이 정도만 있어도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빈손으로 가면 일반 설명을 듣고 옵니다. 자료를 들고 가면 내 상황에 가까운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설명은 나쁘지 않지만 내 결정을 대신해주지는 못합니다. 결정은 늘 내 숫자 위에서 내려야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보며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고 차를 바꾸고 싶고 집도 고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두 틀렸다고 하면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상 소비에도 한도가 필요합니다. 퇴직 첫 해에 나를 위해 쓸 금액을 정해두는 겁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는 죄책감 없이 씁니다. 한도를 넘는 소비는 하루 미루고 배우자와 상의합니다. 이 방식은 돈을 무조건 묶어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계획 안에 넣자는 말입니다. 노후가 절약만으로 가득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계획도 이어집니다. 공포만으로 만든 계획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오늘의 결론도 겁을 주는 쪽이 아닙니다. 내 돈을 오래 쓰기 위한 질서를 만들자는 쪽입니다. 질서가 생기면 쓸 때도 덜 불안합니다. 지킬 돈이 보이면 사용할 돈도 보입니다. 사용할 돈이 보이면 작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 계획의 목적은 삶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쓸 돈과 지킬 돈을 구분해서 오래 편하게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파트타임 소득, 작은 강의, 자영업 보조,
임대소득처럼 월 현금 흐름이 있으면 퇴직금 인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매달 들어오면 의미가 큽니다. 월 50만 원이 들어오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의 인출을 늦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물론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은 노후 전략이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의 소득은 퇴직금 선택을 더 유연하게 해줍니다.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연금 수령을 조금 늦추거나 금액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겼다면 생활비 수령 계획을 더 탄탄하게 세워야 합니다. 모든 선택은 내 현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자율과 물가도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예금 이자가 높아 보이면 일시금으로 받아 굴리고 싶어집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지금 계산한 생활비가 나중에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는 세금을 뗀 뒤 실제 손에 남는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물가는 내 장바구니 기준으로 느껴야 합니다. 뉴스의 물가율보다 내가 자주 사는 식료품, 약값, 관리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물가 상승에 약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과 일부 운용자금의 역할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전부 안정만 보다가 물가에 밀릴 수 있고 전부 수익만 보다가 원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균형이라는 말이 뻔해 보여도 은퇴자금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균형은 반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지출 시기에 맞게 위험을 다르게 두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출은 안정적으로, 먼 지출은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유연하게, 갑작스러운 지출은 현금성으로. 이 원칙을 세우면 상품 설명을 들어도 덜 흔들립니다. 수령을 시작한 뒤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첫 달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 너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수령액을 올리기보다 지출표를 먼저 다시 보십시오. 줄일 수 없는 지출과 조절 가능한 지출을 나누면 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관리비와 약값은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외식, 경조사, 선물, 여행비는 조절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을 너무 팍팍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조절 가능한 돈까지 모두 고정비처럼 생각하면 계획이 무거워집니다. 한 달 예산에는 숨 쉴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예상보다 돈이 남는 달에는 소비를 늘리기보다 비상금 칸을 먼저 채우십시오. 예상보다 부족한 달에는 어떤 지출이 계획을 흔들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점검이 쌓이면 내 생활비에 실제 얼굴이 보입니다. 처음 만든 표는 대략의 지도입니다. 몇 달 살아본 뒤 고침표가 진짜 지도에 가깝습니다. 연금 수령액도 생활에 맞춰 재점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무조건 처음 정한 금액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주기, 세금 영향은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너무 자주 바꾸면 계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안정적으로 두고 큰 사건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큰 사건이란 배우자 소득 변화, 질병, 이사, 부채 만기, 기초연금 자격 변화 같은 일입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탓하기보다 표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노후도는 한 번 맞춘 시계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면 다시 맞추는 생활 도구에 가깝습니다. 상담 기록을 보관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언제 누구와 상담했는지, 어떤 숫자를 들었는지,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적어둡니다. 나중에 말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설명할 때도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탄한 쪽으로 바뀝니다. 메모는 그때 들을 숫자를 붙잡아줍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계좌 안내문, 세금 예상표, 연금 수령 계획서, 건강보험료 상담 메모를 한 폴더에 모아두십시오. 종이 서류가 편한 분은 투명 파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이 편한 분은 사진첩에 별도 앨범을 만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찾을 수 없는 정보는 없는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령 방식 결정을 앞둔 분에게 한 가지 기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내가 잠을 더 편히 잘 수 있는가? 목돈을 전부 찾으면 마음이 편한 분도 있고 오히려 불안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계좌에 묶어두면 안심하는 분도 있고 답답해서 견디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돈 계획에는 감정도 들어갑니다. 감정을 무시하면 계획을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이 숫자를 덮게 두면 안 됩니다. 느낌은 듣되 결정은 숫자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안해서 찾고 싶다면 무엇이 불안한지 적어보십시오. 계좌가 낯선지, 돈이 붙길까 두려운지, 세금이 겁나는지, 가족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지 구분해야 합니다. 불안의 이름을 붙이면 해결 방법도 달라집니다. 계좌가 낯설면 상담을 더 들으면 됩니다. 돈이 묶일까 걱정되면 인출 가능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이 겁나면 예상 세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가족 부탁이 두렵다면 지원 한도를 먼저 정하면 됩니다. 같은 불안처럼 보여도 처방은 다릅니다.
선택을 마친 뒤에도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더 좋은 선택지가 보이면 후회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과거의 나를 탓하기보다 당시 확인한 근거를 다시 보십시오. 그 시점에 알 수 있었던 정보와 지금 알게 된 정보는 다릅니다. 노후돈 관리는 완벽한 예언이 아니라 계속 고치는 일입니다. 제도가 바뀌고 건강이 바뀌고 가족 사정이 바뀝니다. 계획이 흔들렸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린 계획을 다시 잡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아주 작은 점검도 도움이 됩니다. 매달 말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쓴 항목을 표시합니다. 다음 달에 줄일 수 있는 항목 하나만 정합니다. 분기마다 연금 수령액과 생활비 부족액을 다시 봅니다. 1년에 한 번은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재무보고서가 없어도 됩니다. 꾸준한 작은 확인이 큰 실수를 막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통장을 안 보고, 어려워서 상담을 미루고, 가족에게 말하기 싫어서 혼자 결정하는 일이 쌓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오늘 조금 불편한 확인을 하면 나중에 큰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 앞에서 숨이 막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세금만 확인합니다. 내일은 건강보험료만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만 합니다. 하나씩 나누면 어려운 문제도 움직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큰 결심 하나보다 작은 확인 여러 번으로 지켜집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퇴직금 선택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겁이 나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확인한 뒤에는 필요한 만큼만 꺼내고 남겨야 할 돈은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 태도가 오늘의 가장 현실적인 절세이고 가장 현실적인 생활비 방어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시간의 수소입니다. 퇴직 직후, 국민연금 시작 전, 국민연금 수령 후, 배우자 소득이 끊긴 뒤의 생활은 서로 다릅니다. 한 시기의 답을 모든 시기에 그대로 붙이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생활비 공백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반에는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관리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후반에는 병원비와 간병비,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표에 시기를 나누어 적어보십시오. 지금부터 국민연금 시작 전까지, 국민연금이 들어온 뒤부터 70대 초반까지, 건강지출이 커질 수 있는 뒤쪽 시기, 이렇게만 나눠도 퇴직금의 역할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당장 편한 선택이 뒤쪽 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쪽만 걱정하다가 초반 생활비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돈은 한 번에 쓰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 속을 지나가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보면 무조건 아끼자는 결론만 나오지 않습니다. 쓸 때와 남길 때가 구분됩니다. 오늘 써야 할 돈은 정당하게 쓰고 미래를 지킬 돈은 쉽게 흔들리지 않게 둡니다. 이 균형이 잡히면 퇴직금 선택이 조금 더 사람다운 결정이 됩니다. 세법 용어와 상품 설명 사이에서도 결국 목표는 단순합니다. 내 생활이 오래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배우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나중에 내가 오늘의 결정을 원망하지 않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두면 복잡한 말이 나와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라는 말도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 한 해에 너무 많이 빼쓰지 말라는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겨 꺼내면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눠받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월 수령액만 볼 게 아니라 한도와 기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이렇게 물으십시오. 제가 원하는 월 생활비를 받으려면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가능한가요? 한도를 넘으면 어떤 세금 차이가 생기나요? 20년 초과로 받을 때와 더 짧게 받을 때 퇴직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상담 전화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계좌와 상품을 설명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상담은 세금 구조를 설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반영 방식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답을 얻으려 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같은 질문을 나누어 던지면 서로 다른 빈칸이 보입니다. 특정 상품을 권유받았을 때도 기준을 잃지 마십시오. 상품 이름이 먼저 나오면 수령 방식 질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내 퇴직금을 왜 이 상품에 넣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내 생활비 계획에서 이 상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수익률을 보장하는 말,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말, 무조건 절세된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돈은 투자 승부금이 아니라 노후 현금 흐름의 바탕입니다. 물론 일부 운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용을 하더라도 생활비로 쓸 돈과 위험을 감수할 돈은 나누어야 합니다. 매달 꺼내 쓸 돈까지 변동 큰 상품에 넣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생활이 같이 흔들립니다.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수급자 상당수가 이 시금을 선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5년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기준으로 83.5%가 이 시금을 선택했다는 수치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많은 분들이 목돈 선택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들이 많이 선택했다는 것과 내게 맞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이 시금을 선택해도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불안해서, 계좌가 낯설어서, 누가 빨리 찾으라고 해서라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노후돈 문제는 평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결과는 다릅니다. 빚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이 다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부모 부양, 자녀 지원,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그러니 퇴직금 선택표는 내 생활 표여야 합니다. 남의 성공 사례를 내 통장에 붙이면 안 됩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계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4줄을 씁니다. 첫 줄에는 당장 필요한 목돈을 적습니다. 빚상환, 병원비, 집수리, 보증금처럼 목적과 날짜가 있는 돈만 넣습니다. 둘째 줄에는 매달 최소 생활비를 적습니다. 식비와 관리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부터 씁니다. 셋째 줄에는 확실히 들어올 월 소득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다른 연금, 배우자 소득처럼 비교적 예측 가능한 돈입니다. 넷째 줄에는 부족액을 적습니다. 둘째 줄에서 셋째 줄을 빼면 됩니다. 이 부족액이 퇴직금이 맡아야 할 역할입니다. 부족액이 크면 연금 수령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당장 필요한 목돈이 크면 이시금 또는 부분 인출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둘 다 크면 더더욱 전액 해지를 서두르면 안 됩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빨리 결정하고 싶어집니다. 속도를 늦출수록 이 돈에서 보이는 비용이 많아집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생활비 공백, 배우자 생활비, 병원비 예비금 이 6가지를 한 번씩만 확인해도 선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가족과 이야기할 때는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목돈을 보며 다른 계획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안 된다고 말하면 갈등만 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돈에서 얼마는 도울 수 있지만 얼마는 매달 생활비로 남겨야 한다.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금액이 이만큼이다. 병원비가 커지는 해를 생각하면 이 돈은 쉽게 쓰면 안 된다. 숫자를 보여주면 마음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노후자금은 가족을 외면하는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활비가 무너지지 않아야 가족에게도 오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 표현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금은 퇴직소득세를 먼저 내고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은 조건을 맞추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장기 수령, 특히 20년 초과 수령에서 50% 감면 가능성이 이야기됩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세금 절반 확정이 아닙니다. 사적연금 건강보험료는 현재 기준으로 직접 부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이 시금 하나로 바로 탈락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소득 인정액을 개인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세 문장을 기억하면 과장된 광고나 자극적인 영상 문구에 덜 흔들립니다. 무조건 연금이 답이라는 말도 틀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 시금이 편하다는 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답은 내 지출표에서 나옵니다. 이제 선택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일시금형에 가까운 분은 이런 분입니다. 갚아야 할 고금리 부채가 있다. 필수 지출의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규모가 작아 연금 효과가 크지 않다. 기본 생활비를 다른 소득으로 이미 감당할 수 있다. 연금형에 가까운 분은 이런 분입니다. 월급이 끊긴 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 목돈을 잡고 있으면 소비나 가족 지원으로 빠르게 줄어들 걱정이 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변수를 천천히 관리하고 싶다. 배우자와 함께 오래 쓸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싶다. 둘 중 하나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나누면 됩니다. 필요한 목돈과 남겨야 할 생활비를 분리하십시오. 전액을 한 성격의 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오늘 쓸 돈도 있고 10년 뒤 나를 지킬 돈도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갈 때 가져갈 질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액을 이시금으로 찾으면 세금 차감 뒤 실제 입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십시오. 나눠받는다면 10년 이하, 11년 이상, 20년 초과에서 퇴직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원하는 월 수령액이 연금 수령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예금이나 투자로 옮긴 뒤 생기는 금융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변수도 따로 질문하십시오. 기초연금은 제 소득과 재산을 넣어 모의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남았을 때 생활비 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 질문들을 적어가면 상담이 상품 설명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높은 수익률 자랑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생활비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돈은 통장에 들어온 큰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월급을 대신할 돈입니다. 이 시금은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됩니다. 연금 수령은 오래 버티는 힘을 줍니다. 세금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세금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생활비가 빠질 수 있습니다. 건보료와 기초연금은 오늘의 기준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투자는 수익률보다 먼저 생활비 안전판을 세운 뒤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멈추십시오. 내가 지금 꺼내야 할 돈은 얼마인가? 내가 오래 남겨야 할 돈은 얼마인가? 국민연금과 합쳐도 매달 부족한 돈은 얼마인가? 배우자에게 이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의 답이 나오면 선택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오늘 선택의 목표는 가장 멋진 상품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뒤에도 식비와 병원비가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통장 앞에서 이 기준만 붙잡아도 목돈의 안도감에 휩쓸려 생활비를 놓치는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